오늘은 2007년 경기도 광명으로 갑니다. 외삼촌을 살해한 20살 대학생 도모 군인데요. 자, 1심 수원지법은요,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매우 잔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자, 이 사건 독극물을 사용해서 외삼촌을 살해한 사건인데 단순 살인이 아닙니다. 살해한 후에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즉 토막살인 사건인데요. 자, 그런데 2심에서 이 무기징역이 징역 15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사건 2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이 피고인이 고개 숙여서 이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3명의 판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요. 15년형이 확정됐는데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이 사건의 주인공인 이 20살 대학생 도군, 정말 그 인생이 정말 기구합니다. 영화로 만들어도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좀 욕먹을 만하고요. 이게 드라마로 만들면 적어도 뭐 이제 8부작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작 20살인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라면 어땠을 것인가. 굉장히 답답하고 암담하고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또는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사람을 죽였고요. 그리고 또 대단히 참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잘못을 했죠, 당연히. 그런데 입장을 좀 바꿔보고 그리고 또 이 사연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복잡하지는 않죠. 네, 사정이 복잡한 거죠. 게다가 이게 2007년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15년 전입니다. 뭐 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사건이 아니에요. 최근 사건인데 이런 일이 있다? 어떤 사건인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사실 이것도 외삼촌을 죽였으니까 폐륜 살인이거든요. 그동안 뭐 여러 건의 폐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94년에 벌어진 부천의 박한상 부모 살인 사건, 이건 영화 공공의 적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사형이 확정됐고 집행은 아직 안 된 사형수, 사형 확정자입니다. 또 2000년에는 과천의 이은석 고대생이었는데 부모를 살인했잖아요. 근데 형이 나는 동생을 이해한다 라고 말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부모가 굉장히 괴롭혔고요. 뭐 평생.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TVN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강연 프로그램 녹화를 했어요. 2번째인데 여러 가지 사건을 다뤘거든요. 그 중에 이 고대생 이은석 부모 살인 사건도 담겨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우리 이웃은 어쩌다 사형수가 되었는가 이고요. 살인 사건의 어떤 그 내막 배경을 확인해 보는 거였는데 이은석은 1심 사형이었다가 2심 무기징역으로 바뀌고 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무기수로 복역 중인데요. 자, 이 사건 도군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입니다. 자, 88년 12월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이에요. 그런데 혼외자입니다. 혼외자로 태어났거든요. 그 후에 이제 아버지는 경찰서장까지 되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경찰이었는데 엄마와 함께 단둘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지방 근무 중이던 이 경찰 아버지가 당시 그 식당 종업원이던 도군의 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미 아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연관계인 거죠. 또 그 사이에서 이 도군이 태어난 겁니다. 나중에 이 경찰 이 아버지가 어렵게 본부인을 설득해가지고 호적에 넣어줬다고는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군에게는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가끔씩 이제 만나서 용돈 받는 게 전부였는데 그나마도 이제 이 도군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커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 벌게 되니까 그마저도 이제 결국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인데 엄마가 혼자 돈 버니까 이게 또 풍족하지 못하잖아요. 이 도군이 결단을 내립니다.
중학교까지만 다니고요. 고등학교를 안 가요. 그냥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그만뒀거든요. 저보다 이제 10살 어린 거잖아요. 88년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저 때만 해도 한 반에 그렇게 뭐 그 아주 뭐 평범한 수준보다 오히려 더 힘든 동네에서 제가 그 중학교 다녔는데, 그런데도 한 반에서 중학교까지만 다니겠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 근데 그 한 명 집이 어려워서 엄마 아빠가 공장 가서 일해라, 어차피 뭐 공부해서 대학 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말했다가 결국은 다 설득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가긴 갔어요. 그 친구도. 그 당시 10년 먼저 태어났던 저도 고등학교 안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그렇게 88년에 태어난 도군 고등학교를 안 갔습니다. 집이 어려우니까 돈 벌려고 안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머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IQ가 140을 넘어요. 140보다 높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요. 대단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어려우니까, 살림 형편이 그러니까 공부는 사치죠. 결국은 학교 그만두고 아르바이트하고 일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검정고시를 봤어요. 검정고시 봐서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수능 시험도 봤습니다. 수능을 봐가지고 놀랍게도 의대를 가요. 의대를 간 게 아니죠. 의대 합격 통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의대는 뭐 전액 장학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학금도 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또 생활비도 들고 그동안 또 공부도 돈도 못 벌고 이러니까 결국은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대신에 홍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수석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내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일부 보도는 뭐 연대 공대라고 되는데 연대는 아니고 홍대 공대를 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학을 갔지만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누릴 수 있고 뭐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전공 뭐 이거를 뭐 긴 시간 막 갈고 닦고 배운 것도 아닌데 머리가 워낙 좋고 실력이 좋으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일을 해가지고 2,500을 벌었습니다. 모았어요. 이 형편의 2,500이면 대단히 큰 돈이죠. 그 당시에. 이게 2006년, 7년 이때니까. 그런데 이게 컴퓨터를 사용해서 뭐 사설, 도토를 했냐, 뭐 불법 도박을 했냐, 뭐 해킹을 했냐,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컴퓨터 그래픽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대단히 아주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일해서 큰 돈을 모은 겁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잘 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립니다. 큰 불행이 또 하나 닥쳐요. 뭐냐, 엄마와 단둘이 살던 그 집에 불이 납니다. 다 타버립니다. 뭐 건지지도 못하고 잘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때 그 광명시 광명동에 사는 외삼촌, 46세 외삼촌, 이 외삼촌 집으로 들어갑니다. 얹혀 사는 거죠. 얹혀 사는 건데 뭐 이미 학교는 휴학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 외삼촌이 집은 있지만 사는 게 어렵습니다. 뭐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빚도 많아요.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뭐 돈 달라고 그러고 갚으라고 하고 뭐 난동도 부리고 행패도 부리고 외삼촌 뭐 근데 능력이 없습니다. 빚이 2천만 원 넘게 있었는데 이제 그 전세를 살았어요. 외삼촌도 자기 집도 아니고. 근데 이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 네. 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을 그 채권이 있으니까 그 채권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걸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군이 2,500만 원 벌었잖아요. 갖고 있었잖아요. 2천만 원을 대신 갚아줍니다. 빚을.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 생활비로 또 줍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얹혀 사니까. 네. 사실 2,500만 원 있었으면은 어떻게 그걸로 어떻게든 구해서 월세를 내더라도 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외삼촌 집으로 들어간 게, 물론 이거를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엄마가 원해서 했는지 외삼촌이 불러서 했는지 구체적인 내막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외삼촌 집으로 들어간 게 이 도군에게는 정말 대단히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자, 왜냐? 이 외삼촌이 그냥 뭐 걷어주고 보살핀 게 아니라 이 도군을 좀 괴롭힙니다. 2,500만 원 받았잖아요. 2천만 원은 빚도 갚고 500만 원 받았는데 전혀 고마워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린 놈이 돈 잘 번다면서 비꼬입니다. 그리고 또 술을 뭐 이제 엄청 많이 마셨는데, 자주 마셨는데
술 취하면 또 막 때렸어요. 대학생인데. 게다가 이 모자를 뭐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모욕을 하고 욕보입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불륜 저지른 여자는 사람도 아니다. 자기 식구한테. 그리고 또 그 불륜으로 태어난 씨는 인간도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4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군이 해서는 안 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청산가리를 삽니다. 독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07년 8월 3일 오후 7시경인데요. 외삼촌이 집에서 이제 소주가 있잖아요. 반쯤 마시고 이제 닫아놓은 게 있어요, 냉장고에. 자, 그래서 이 도군은 청산가리를 가지고 그 반쯤 마시다가 놓은 그 소주병에 청산가리를 타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날 저녁에 몇 시간 후에 외삼촌이 돌아와서 아니나 다를까 소주를 마시는데 청산가리 있잖아요. 네. 마시자마자 소주잔 떨어뜨리고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도군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준비를 해서 실행했지만 마음이 이제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만 걸고 신고를 하진 않았어요. 마음이 또 바뀐 거죠. 지금 이 단계에서 신고를 했다가 살아나면 살인미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신고를 하진 않고 전화를 끊고요. 그대로 외삼촌은 사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죽였는데 그 다음이 또 문제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뒷수습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체를 훼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토막살인, 사체 훼손, 또 사체 손괴, 이 시신 훼손 관련해서 여러 건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만 해도 뭐 1년 내내 하루에 하나씩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사건, 사고들이. 토막살인이. 그런데 왜 할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뭐 복수, 보복, 응징 이런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 대한 본보기. 나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돼.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보여줘서 겁주기 위한 목적. 또는 광인이죠, 광인. 미쳐서 정신 착란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보복이나 복수보다는 어떤 그 잘못된 신념에 휩싸여서 아주 격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뭐냐면 대단히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즉, 사람을 죽여요. 살해한 다음에 자수를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몰라, 잡히면 잡히는 거지 뭐 하고 그냥 시신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즉, 그냥 잠적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시신을 훼손해서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서 버리겠다, 또는 불태우겠다, 숨기겠다. 즉, 증거를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 시신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즉, 시신이 보이면 죽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이거 살인범죄구나. 그럼 누가 죽였지? 어떻게 죽였지? 언제 죽였지? 왜 죽였지? 시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이라는 살인범죄의 가장 중요한 증거, 가장 큰 증거를 없애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없애느냐? 크잖아요, 사람이, 몸이. 그냥 전체를 한 번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에 싣든 경운기에 싣든 가방에 넣든 끌고 다니든 뭐든 그냥 해서는 운반이 어렵죠. 네. 특히 이런 성인 남성의 경우도. 그래서 참혹합니다만, 또 잔인합니다만, 이러한 실리적인 목적, 범행 후에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죄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사체 훼손을 하게 되는 거죠. 도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일단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겁니다. 막 궁리를 하는 거죠. 머리가 좋으니까 더더욱. 일단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신원 확인이 안 되도록 해야겠다. 신원 확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지문이죠. 두 번째, 치과 기록 등입니다. 치과 기록보다는 이제 치료한 것들에 의해서, 치료 흔적에 의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가장 쉬운 거는 얼굴 보면 또 그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절단을 해요.
머리 그리고 양팔을 잘라냅니다. 얼굴, 치과, 치료 그리고 또 지문까지 없애버린 거죠. 나머지를만 가지고는 봐서 사람 뭐 누군지 확인하는 건 쉽지 않죠. 뭐 또 아주 독특한 문신이 있거나 또는 특정하기 쉬운 어떤 특별한 수술이나 또는 흉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냉장고에 넣고 무려 10일 지났습니다. 이제 13일 13일에 13일 새벽 4시에 자기 차로 이제 화성시 동탄면에 경부고속도로 그 상행선 인근의 그 풀숲으로 가가지고요, 몸통을 가져가요. 그래서 뭐 그 양팔하고 머리가 없는 부분이죠. 이거 이불에 싸가지고 불태웁니다. 그리고 이틀 후죠, 15일 새벽 2시경에 나머지 머리 2팔을 인천 소래포구 앞바다에 버립니다. 자, 들키지 않았어요. 들키지 않았는데 처음엔 안 들켰는데 몸통이 다 타질 않았습니다. 일부가 현장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거는 토막살인이잖아요. 대단히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문 확인도 안 되는 거고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런데 다행히도 경찰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단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그 불탄 현장에서 종이가 발견돼요. 어떤 그 카탈로그입니다. 카탈로그인데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게 휴대폰 전화번호였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거냐? 바로 도군. 이 도군의 전화였습니다. 자, 이제 같이 살던 조카인데 당연히 의심받죠. 의심받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도군을 부릅니다. 그래서 8월 21일에 1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도군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난 모른다 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피의자로 이제 전환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참고인이었죠. 그래서 일단 귀가를 합니다. 게다가 그 이외에 증거가 뭐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체포 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그 카탈로그를 보고 이 도군의 범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번호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급하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차 앞에 뭐 깔끔하게 뭐 십자수를 놓기도 하고, 차 번호, 휴대폰 번호, 아니면 뭐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도 있죠. 아니면 뭐 적어 놓거나 또는 명함을 놓거나 하는데, 그냥 카탈로그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도 적고 급하면 여기로 연락 달라, 뭐 내가 주차 잠깐 해놨는데 빼야 되면 연락 달라, 뭐 이런 거죠. 그게 다 타지 않고 남아 있었거든요. 경찰은 이게 불쏘시개다, 이게 시신을 불태울 때 여기에 불 붙여가지고 불 당긴 거다 라고 봤습니다. 이 말은 곧, 물론 그게 발견됐다고 해서 도군이 불태웠다, 또 도군이 살해했다, 이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실제로도 그랬고. 자, 이런 상황, 도군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불안해집니다. 사람을 살해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 놓고 버리고 불태우고, 그런데 경찰이 나를 의심하고 나를 불렀다. 지금은 한번 그냥 나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됩니다. 결국 어머니에게 털어놓고요, 경찰이 계속 추적을 하니까 경북 울진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시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찰 또 어머니의 설득으로 자수를 합니다. 이게 8월 27일 오후 4시 50분경인데요. 이 사건 결국은 8월 3일에 살인이 벌어졌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시신 관련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 8월 27일에 이제 자수로 결국은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히 치밀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외삼촌을 살해했다. 수사관들마저 놀랐다. 특히 의학 지식이 풍부했다. 의대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평소에 소지했던 메스를 가지고 시신을 절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토막 시신이 불에 타고 또 부패해서 지문 감식이 어려웠다. 그래서 신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만약에 그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또 그 자필이 적힌 그 카탈로그마저 다 타버렸다면, 정말 그것만 딱 탔으면은 미제로 나올 수도 있었다.
물론 함께 사는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만 만약 그게 탔다면 훨씬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 수원지법 형사 2부인데요. 살인, 사체 손괴, 무기징역입니다. 당시 판결문의 내용이 이래요. 피고인은 외삼촌 집에서 잠시 살게 되면서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청산가리를 이용해서 외삼촌을 독살하고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사체를 무참히 훼손하고 이를 불태워 유기까지의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맞습니다. 그리고 살해 방법을 보더라도 평소 외삼촌의 음주 습관을 잘 관찰해서 미리 독극물을 구입해서 마시다가 남은 소주병에 넣어서 외삼촌이 자연스럽게 독극물이 든 소주를 마시게 했다. 이건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다.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 물론 이 피해자가 이제 그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족이 누구냐? 엄마예요. 엄마. 그리고 또 이모입니다. 유족이 이 남매들 2명이잖아요.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건 또 피고인과도 또 이 도군과도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성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합의를 감안하더라도 유족과 합의를 감안하더라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경량이 마땅하다 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과를 보니까 별게 없어요. 근데 소년보호처분 1회. 어릴 때 이제 그 소년법에 의해서 형사처분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 받았고 또 기소유예가 1회 있다. 그거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20살인데 이거 있는 것만 해도 뭐야 범죄성이 있네, 악성이 있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살아온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은 꼭 그렇게만 보기도 어렵죠. 네. 그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우하게 성장하면서도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해서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했다. 이런 유리한 거를 다 고려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 도구는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 항소심. 자, 이때 이 아버지가, 친부가 나와요. 법원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봐달라는 거죠. 네. 내게 책임이 있다면서 울었습니다. 자, 물론 그 했다는 이야기가 좀 이래요. 낳지 말아야 할 자식을 낳았어.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내게 책임이 있다. 자, 뭐 낳지 말아야 할 자식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내게 책임이 있다면서 울었어요. 이런 것도 다 종합해서 이제 고려가 돼서 징역 15년형이 나왔는데 이 고등법원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도군이 혼외자로 태어나서 홀어머니와 어렵게 컸다. 주변의 멸시를 버티면서 힘들게 살았다. 특히 외삼촌에게 큰 돈을 빌려줬음에도 상습적인 폭언과 구타에 시달려서 일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 동기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감싸 안은 겁니다. 또 자수하지 않았느냐, 또 친족들이 헌처를 구하지 않느냐, 아직 나이가 어리지 않느냐, 그리고 교화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따를 넘어서 크다라고 봤습니다. 15년. 네. 결국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고 15년이 적당하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해서 확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15년을 다 살았다면은 예. 구속된 시점부터 15년을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자, 이게 2007년 8월 27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15를 더하면은 이미 시간이 지난 거죠. 15년 됐죠. 만약 만기 출소했다면 이미 나왔을 테고 얼마 전에. 그리고 짐작입니다만 상당히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했다면 가석방으로 이미 한참 전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사람을 죽였다. 토막살인이다. 굉장히 좀 흉악한 범죄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자르고 운반해서 불태우고 버리고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잡힐 것 같으니까 자살하려고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고작 20년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다 겪다니. 정말 고등학교도 안 갔는데 검정고시 보고 의대를 가고
돈 없어가지고, 그런데 2000년도 한참 지난 2007년에 돈 없어가지고 대학을 못 가고 다른 데를, 전액장학금 받는 데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그 후에도 또 돈 버느라고 학교는 바로 휴학하고, 집에 불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참 일이 많이 꼬인 거죠. 뭐 엄청난 능력,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표면만 보면은 참 잔혹한 토막살인 사건이지만 그 배경이나 내막을 좀 찾아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나 싶어요. 자, 오늘은 2007년에 발생한 광명의 외삼촌 살인 사건, 시신을 훼손한 도군 사건 함께 알아봤습니다.